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내 서점가에 오픈런이 등장하는 등 한강 작가의 책 판매가 급증했고 해외에서도 K컬처의 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곳 중 4곳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수세에 몰리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다만 금통위원 5명이 향후 3개월간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언급해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기술로 운영되는 무인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부터 양산될 예정인 무인 택시 한 대당 가격은 4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던 일제치하에 암흑했던 시절.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건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한국 가수가, 한국 영화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날이 올란 걸 김구 선생은 알고 있었을까요?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고 밝힌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죠.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4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인데 K컬처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이젠 대중문화를 넘어 순수 문학 분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방인 한국어 문학이 세계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 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최형규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소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123년이 흐르는 동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시아 국적의 작가는 단 5명. 거기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한강이 처음입니다. 한국 문학의 거장 고은과 황석영, 매년 유력 후보였던 무라카미 하루키도 못 이룬 쾌거의 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 just read a bit and I took a walk. It was kind of a very easy day for me. 8년 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 부커상을, 작년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에 이어 올해는 노벨 문학상까지. 큰 성과에도 어린 시절부터 접한 모든 작가들이 영감을 주었다는 겸손한 소감을 전하며 한국 문학에 공을 돌렸습니다. I can say I grew up with Korean literature. I hope this news is nice for Korean literature readers and my friends, writers. 한강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노벨의 고향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는 한강 작가의 어느 한 작품을 콕 집어서 한 작가를 선정한 게 아닙니다. 응어리에 맺힌 한을 섬세하게 위로하는 작가 특유의 강렬한 시적 산문에 반했다고 합니다. 신영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것 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꼽은 소년이 온다의 한 구절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지 다뤘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조명해 프랑스 독자들을 홀린 메디치상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와 모든 폭력을 거부하는 한 여성이 육식을 멀리하고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이야기를 풀어낸 부커상 수상작 채식주의자까지. 한 작가는 강렬한 상실의 고통에 집중하면서도 그에 맞서는 인간을 섬세하게 묘사해 독자에게 위로를 건네고 세계인의 공감을 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제주,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있어 왔잖아요. 이 고유성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설득했다. 한국어 문학이 세계 문학의 보편 언어로 인정받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한국어 문학은 이제 더는 변방의 문학이 아닙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는 고은 시인 등 여러 명을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죠. 우리 문학계는 그 이유로 번역의 어려움을 꼽았었는데 이번 한강 작가의 책도 노벨위원회는 번역본으로 읽어봤겠죠. 수상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번역의 힘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고기 냄새가 그녀를 메스껍게 만들고 몸은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채식주의자에서 거부 반응은 리볼팅으로 번역됐습니다. 원작에서 느껴지는 혐오감과 거부감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도 고기에 대한 감정적, 육체적인 반응을 그대로 전달한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며 공기를 슬픔의 무게로 가득 채웠다. 한강 작가는 상실과 비극을 고요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려고 침묵 속에서 메아리친다고 적었고 번역은 에코드 인 더 사일런스로 작가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잘 살려냈습니다. 인간의 내적 갈등과 사회적 억압을 강렬한 표현으로 그려내는 작가 한강의 메시지는 이처럼 충실한 번역을 통해 언어와 국경을 넘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A poor translation can certainly mangle a wonderful book beyond redemption, but not even the best translation in the world can make a mediocre novel read like a classic. 실제 데보라 스미스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감정과 톤의 전달은 살리는 언어 형태를 위해 낱말 하나하나 사전을 뒤져가며 번역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 문학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글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애정어린 번역이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또한 저명한 소설가 한승원 씨입니다. 아버지와 딸 모두 국내 최고 문학상으로 꼽히는 이상 문학상을 받아 화제를 모았죠. 오빠와 남동생도 소설을 썼고 남편은 문예 창작과 교수이자 문학 평론가입니다. 그야말로 문인 가족이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는 소설 아재아재 바라아재와 추사 등을 쓴 한승원 작가입니다. 한승원 작가는 고향인 전남장흥에서 머물며 지금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필실에는 딸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가 늘 붙어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곳 장흥에 내려와 농사를 함께 짓는 등 아버지와 교감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고 말합니다. 딸의 수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며 덤덤하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한강 작가는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잔치를 만류했습니다. 자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글로벌한 지성인으로 바뀌어 있더라니까.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한테 한턱 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래. 광주에서 자라 초등학교에 다니다 서울로 이사를 한 한 작가는 학창시절 5.18 참상이 담긴 사진을 보며 인간의 폭력성에 눈을 떴고 이후 관련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 부잡스런 우리 딸이 훔쳐갔나 봐요. 딸의 정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정작 아버지는 힘든 작가 생활을 만류했지만 딸인 한강뿐만 아니라 오빠 한동님과 남동생 한강인도 소설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승원 작가는 딸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특히 일본의 대응이 빠릅니다. 바로 대형 서점에 한 작가의 일본어판 소설을 전시하는 특별 코너가 마련됐거든요. 긴급 증쇄도 결정이 됐다는데 이 한강 열풍에 배가 아픈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왜 하루키가 아니냐며 시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일본의 한 대형 서점 작가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대표작 채식주의자 등으로 특별 매대를 꾸렸는데 일부 작품은 증쇠가 결정됐습니다. そういった本をきっかけに韓国を知ることもできますし、作品としてもすごく力があるので好きで読んでいます。 주요 언론들도 작가 한강이 한국 민주화 후 문단을 이끄는 차세대 기수이며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今年のノーベル文学賞の受賞者が発表され、韓国の女性作家ハンガン氏が選ばれました。韓国人のノーベル文学賞の受賞は初めてです。 특히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最近ずっとヨーロッパの方の作家さんばっかり受賞していたんで、むしろアジアの作家さんが取れて嬉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強かったですね. 하지만 SNS에는 상을 매수한 거 아니냐, 자기 공으로 여길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등 시기 섞인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2명을 배출한 일본은 2006년부터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이 또 불발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서점에서만 어젯밤 수상 발표 직후부터 4시간 동안 분당 18권씩 판매됐다고 하거든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현재까지 30만 부나 팔렸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서점.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영업과 동시에 서점에 들어선 사람들이 앞다퉈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들은 서점이 열리자마자 모두 동났는데요. 조금 전 새로 입고된 책들도 매대에 진열되자마자 모두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밥보다 좀 더 이게 또 책 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급하게 왔습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퀵을 불러서 왔어요. 저 파주 그쪽 물류센터에서부터 풀자마자 고객님들 줄 서 있다가 다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미처 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근처 서점으로 건너가 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한강 작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알려진 서울 통이동의 한 서점도 진열된 책이 모두 팔리면서 영업 2시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책은 다 떨어졌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노벨상 발표 직후 반나절 만에 13만 부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가가 직접 추천한 책 작별하지 않는다는 판매량이 3,00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차트 역시 한강 작가의 작품들로 채워지면서 출판계에 전례 없는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어 문학을 세계의 보편적인 문화로 만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김문영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강 작가가 지난 1993년에 문단에 데뷔해서 다수의 작품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한 개를 꼭 집어서 준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쉬운 게 봉준호 감독이 마치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탄 것처럼 특정 작품으로 상을 탄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벨상 선정기관인 스웨덴 할리모는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는 물론이고 5.18 광주와 희생자를 다뤄 증언 문학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소년이 온다. 그리고 애가와도 같은 흰과 4.3 제주가 무대인 작별하지 않는다 등 역사의 고통과 삶의 비극을 유려한 시적 문체로 승화한 작가의 작품 세계에 반해서 수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강 작가의 수상은 약간 좀 놀랍기도 합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강력한 후보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도 아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작가 스스로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여성 작가가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습니다. 여성 수상자가 적다는 비판에 2012년 이후 노벨 문학상이 대체로 남성과 여성에게 번갈아 갔던 만큼 중국의 카프카로 불린 찬쉐 등
비백인 여성 작가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점쳐졌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을 두고 K컬처의 힘이 입증됐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신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았고 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성공했고 BTS도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네. 영화, 드라마, 음악에 이어 K문학도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부커상의 최종 후보에 정보라, 천명관, 황석영 등의 우리나라 작가들이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네. 한국어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와 같은 3세대의 번역가들과 또 영미권 독자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소규모 출판사들이 숨은 1등 공신입니다. BTS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BTS 멤버 중에 하나인 B가 한강 작가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BTS 멤버 B가 군대에 있을 때 소년이 온다를 읽었다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평소 미술과 문학 등에 관심이 많았던 멤버 RM도 이모티콘을 붙여가며 축하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수상 관련 기자회견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시상식 맞죠? 네,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노벨의 기일이 12월 10일인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2월 10일에 시상식이 열립니다. 네. 한강 작가는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14억 3천만 원과 매달 증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노벨상은 세금도 안 떼는 상금 아닙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2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4명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제공된 당원 명부가 명 씨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다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만은 엇갈립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2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는 지난 2021년 10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대선 경선을 치르던 시기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비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57만 명의 당원 명부와 안심번호를 USB에 담아 각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가 어떻게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넘어갔는지 당원 명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입니다. USB에 담긴 안심번호가 거기에 왜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명 씨는 여론조사로 정치인에게 접근해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발 의혹 제기에 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선 것도 협잡군과 구태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특정 캠프에서 비용 없이 여론조사를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 조사에 한계가 있고 명 씨를 고리로 비선 실세 의혹을 키우는 야권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야당은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경로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을 의심하지만 명 씨는 홍 시장께 물어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목했습니다. 홍 시장은 거짓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명 씨 발언에 여권이 술렁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렇게 여권을 뒤흔드는 명태균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이 점입 가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선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최서원 국정농단에 빗대며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고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최서원 씨와 명 씨를 비교하며 대통령 탄핵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서원보다 더한 사람이 명태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탄핵이 인용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두고 연일 거세지는 야권의 공세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군불대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도 국회 국정감사장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부른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서 불렀지만 오지 않은 증인 3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법적 조치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모든 국감 이슈를 삼키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모든 국감 이슈가 블랙홀처럼 삼켜지고 있습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성 있어 보이는 업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당은 회의 진행과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뭐 시켰겠죠. 제가 봤을 때. 그 시킨다고 해서 지금 여기 와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들으세요. 하면 안 되죠. 결국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회의는 시작된 지 2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불참 증인 3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들의 국회 무시가 심각합니다. 정권 최고 실세 김건희 여사 방탄 목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위력을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정인들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여러 증인의 불참 속 1주차 국정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국정감사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수사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공개 소환을 제안하는 등 강하게 쏘아붙이자 야당 측은 이게 문다혜 씨 인사청문회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여야가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을 놓고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찰이 앞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던 다혜 씨 소환을 공개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가 다혜 씨 음주운전에 집중되자 야당 측의 항의가 이어졌고 급기야 행안위원장의 자제 요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곤 의원님, 이제 이 정도로 좀 하시죠.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날 국정감사에 여당은 다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운전을 하며 무려 차량 3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까지는 잘 왔는데 대리기사를 보내고 난 다음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더니 주차된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전진을 하다가도 또다시 후진을 해 다른 차량과도 부딪힙니다. SUV는 뒷범퍼가 심하게 부서진 채 옆동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해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차량 30대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UV가 들이받은 충격에 이렇게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범퍼 다 나가고 뒤에 후면도 나가고 자동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박았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SUV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30대 여성이 자고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까지 왔지만
기사를 돌려보내고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특정이 잘 안 됐죠. 이제 너무 많지해가지고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예요. 경찰은 여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같이 밥 먹고 다 했어. 방금 보신 이 장면, 이 대사 모르시는 분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중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사가 경상남도 거제에서 실제로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로 거제에는 남천동이 없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은행 창구에서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연성을 높이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자동 현관문을 향해 물건을 던지더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문을 걷어찹니다. 빨리 불러라. 분이 풀리지 않은 남성은 대형 화분 여러 개를 축구공 마냥 발로 차 부셔버립니다. 멀쩡한 문에도 화가 났는지 또다시 발길질을 해대고 결국 상판이 떨어집니다. 이제 남은 건 주랭랑. 은행 직원이 따라붙자 건널목부터는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피해 골목길로 달아난 남성은 인근의 한 모텔에서 발각됩니다. 경찰이 3단봉을 꺼내자 막대기 칼싸움으로 응수하지만 뭡니까? 결국 결말은 수갑을 차는 일입니다. 행보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의 기회가 있으며 끌려가는 과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최민식 배우의 유명 대사입니다. 대사 자체도 똑같이 읊으니까 그냥 이제 좀 뭐 하자는 거지 싶어서 좀 황당하기도 했고, 또는 이제 뭐 이제 경찰을 이제 뭘로 보고 있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한 차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 기억하시죠? 사고가 난 지 석 달여 만에 60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던 이 남성은 법정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저녁 서울시청역 바로 옆 인도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한 뒤 시민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107km에 달했는데 운전자인 60대 버스기사 차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과 자동차 포렌식 등을 거쳐 차 씨는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제한 속도인 50km를 훌쩍 넘겼고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차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차 씨 변호인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속도를 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취지의 평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다른 전문가들에게 확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 두 번째 기일을 열고 국가수와 차량 제조사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규모 대출에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나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관련자들의 구속이 이어지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준 혐의에 대해 손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은 손 전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전 사업지원총괄 사장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 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본격적인 검찰의 윗선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3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임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상부 지시 받고 대출해 주신 겁니까?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부당대출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미국 대선이 미세하게나마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 걸까요? 7곳의 경합주 중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조해진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최고의 무기로 꼽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SOS를 쳤고 오는 일요일부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등판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대선일까지 계속 유세 지원에 나섭니다. 대중적 인기가 여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청년과 무당층, 반트럼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Constant attempts to sell you stuff. Who does that? Selling you gold sneakers and $100,000 watch and most recently a Trump Bible. 오바마 전 대통령의 등판은 최근 경합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 정치 매체 더힐의 여론조사 결과 7곳의 경합주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까지 4곳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는 동률을 기록했고 네바다에서만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세가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를 찾아 집요하게 경제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4 years ago when I left office, we had no inflation. Under Biden and Harris, because of inflation, the economy has been a total disaster. 중동 사태와 허리케인 악재로 수세에 몰린 해리스 후보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휩쓰는 허리케인 밀턴은 최소 1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악화되며 최악은 피했지만 가옥 10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된 구조물에 건물이 파손되고 지붕 전체가 뜯겨나간 체육관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나뒹굴고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거리는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저녁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밀턴은 짧은 시간 상당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Milton may have passed, but the danger it poses has not. Downed power lines, flood waters, non-potable drinking water, and debris are creating deadly conditions. 사망자도 당국이 애초 발표한 10명에서 더 늘어 최소 14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26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이동식 주택단지를 덮치면서 가옥 100여 채도 파손됐습니다. This much damage. I mean, this was powerful. When it came and hit the side of the trailers, it sounded like an aircraft carrier. I mean, not a carrier, but a plane coming in.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복구를 위해 구조대원 1000여 명과 함께 구호 식량 2천만 인분, 식수 4,000리터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주거지 한복판을 공습해 140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레바논에 주둔 중인 유엔군 기지에도 포탄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형체를 알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층층이 쌓인 건물 잔해에 구조 작업조차 어렵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격했습니다. أقوى من الأول بكثير. ظهرنا لقينا العالم كلها عم تنزل بحافية عم تنزل عم بتصرخ وتولد ما عرفنا شيء بالأول. 이로 인해 22명이 숨지고 1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레바논 당국은 전했습니다. 헤즈볼라 고위 간부를 노린 공격으로 전해지지만 헤즈볼라 주요 거점지인 베이루트 남부가 아닌 인구 밀집지를 타격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에도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입구 관측탑을 탱크로 타격해 인도네시아 병사 2명이 다쳤습니다. Any deliberate attack on peacekeepers is a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1. UN 평화유지군은 우리나라 동명부대를 포함해 50개국에서 파견한 10,000명 이상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차별적 공격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Sicuramente violazioni non giustificate da alcuna necessità militare.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 중이었다며 사전에 유엔군에게 보호구역에 머물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경기 침체가 극심한 중국에선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경기 부양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실제 체감 경기도 매우 심각해 곳곳에서 폐업한 매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초호와 마천루마저 절반 이상의 공실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침 시간 고층 빌딩들이 모여있는 베이징의 한 업무지구입니다. 그런데 빌딩의 규모에 비해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습니다. 해가 진 뒤 사무실 내부를 살펴보니 불만 켜져 있고 직원들은 아예 없는 게 확인됩니다. 상당수 층들이 공실인 겁니다. 초호와 마천루조차 이런 상황인데 영세업자들의 고통은 더 심합니다. 곳곳에 번화가에선 영업을 하는 것보다 폐업을 한 곳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저는 베이징 번화가의 한 쇼핑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대다수 매장들이 문을 닫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钱越来越难挣了，我感觉下一年2025年的生意更难做。 이런 체감 경기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의 경제 수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국경절 연휴를 전후로 각종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반응은 시원치 않습니다. 다급해진 중국이 내일 다시 메가톤급의 추가 부양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 이번 총력전이 중국 정부가 공언했던 5% 안팎 성장률을 지켜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금정,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 모두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취임 3개월 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11월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야 대표 모두가 사활을 걸게 됐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저녁 예정에 없던 전남 영광으로 향했습니다. 그제부터 1박 2일로 머물며 유세에 나섰지만 서울 복귀 하루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진보당이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인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안 돼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누가 그 정권을 심판하는 중심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남에서 오히려 심판당했다 이런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한 달 사이 4번이나 부산 금정을 찾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빼면 국민의힘이 한 번도 뺏긴 적 없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하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필요로 하는 사람 윤희련이고 바로 그 윤희련을 여기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안방을 뺏기면 리더십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여야 총력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시작된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여야 설마 이때까지도 싸우진 않았겠죠? 네, 모처럼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축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간 국감장 곳곳에서 노벨상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갈채가 나왔는데요.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에 2024년도 노벨 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국감장 밖에서도 축하가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축하를 전하면서 한강 작가를 오래전 오디오북 진행자로 처음 접했다고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면서 오늘 쾌거가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습니다. 예, 이렇게 막 정쟁을 하던 여야까지도 정치권이 다 앞다퉈 축하 메시지를 내놨는데 한 발 늦게 입장을 내놓은 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오늘 오후가 되어서야 축하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업 실무를 맡았는데 이 블랙리스트에 한강 작가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문체부가 늦게 입장을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사는 겁니다. 어쨌든 야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블랙리스트를 두고 당연히 공세를 펼쳤겠어요. 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 선언을 한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권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인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당시 올랐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어쨌든 여기저기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체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체부는 조금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서 입장을 내놓을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다는데요. 또 마침 오늘 책의 날 포상 관련 행사에서 장관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수상자와 달리 한강 작가에게 당일 축전을 보내지 않은 것도 작가가 모든 축전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생집, 이 발언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문체위 국정감사장에서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국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 당시 가야금 연주도 있었는데 이를 두고 양문석 의원이 기생집에 비유한 겁니다. 출연료 주셨나요? 별도로 준 적 없습니다. 이분들이 기생인가요? 그렇죠.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 왔다고 공연 상납하고 보유자들의 제자들을 강제 동원해서 연주시키고. 여권에서는 이 양문석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겠습니다. 네, 이 국악인들의 모멸감을 느낄 만한 표현이라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언어로 우리 국악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저작거리에서나 들을 법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막말이라면서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야권 내에서도 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끝으로 5박 6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를 앞에 두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상회의엔 한일중 3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18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북러의 불법 군사 협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대표단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인 남중국해 항해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해 참여국들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 순방 출발 땐 불참했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마중 나갈 예정이어서 짧은 시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테슬라가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영되는 로봇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구글과 GM 등 자율주행 시스템의 경쟁에 테슬라까지 참전을 한 겁니다. 박소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새롭게 공개한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을 타고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인승 차량에 2개의 문이 달렸고 문은 위쪽으로 열리는 시저도어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운전대나 페달 없이 카메라와 인공지능에만 의존해 차량을 제어하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10, 20, 30 times safer than a human, just for all those reasons. The solution that we have is AI and vision. So there's no expensive equipment needed. 테슬라는 사이버캡의 운행 비용이 마일당 20센트가 될 것이라면서 대중교통보다도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돈 4천만 원 정도로 판매 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공개 행사에서 등장한 또 다른 스타는 최신 버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짐을 옮기거나 주방 일은 기본이고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고 춤을 추는가 하면 부드러운 손동작으로 맥주를 따르는 바텐더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Can you stand on one leg? Can you dance one more time? Yeah, I'll give you one more. Yes, please. 미국에선 자율주행 기술을 두고 구글 웨이모와 제너럴 모터스, 크루즈 등이 경쟁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참전으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두께 3m의 철근 콘크리트까지 뚫을 수 있는 우리 공군의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인데요. 스텔스 기능에 북한 평양까지 10분대에 갈 수도 있다죠. 7년 만에 이뤄진 실사격에서 북한 인공기와 똑같은 표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미사일을 장착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륙해 출격합니다. 전투기에서 분리된 미사일이 스스로 400km를 날아간 뒤 바다 위에 떠있는 표적의 정중앙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북한 인공기 별을 닮은 표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주위는 불바다가 됩니다. 7년 만에 공개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 모습입니다. 최대 사거리 약 500km를 최고 속력 시속 1000km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까지 10분대면 도달 가능합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께 3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까지 갖춰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 핵심 전력입니다. 2016년 전력화된 타우러스는 1년 뒤 북한 6차 핵실험 직후 실사격이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우리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공군 미사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공군은 실사격으로 타우러스 운영 능력을 검증하며 우리 군의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물가가 좀 잡힌 건가 싶으실 텐데 지난 9월 금통위가 집값이 확실히 둔화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릴 정도로 내수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고 한 걸 보면 좋게 해석할 수만도 없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7월 국민 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는 30억 원을 넘으며 강남구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서울 아파트값 추이 속에 강남구 상승폭을 높게 유지시킬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가격은 88 대책 이전보다는 약간 상승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래량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8천 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초엔 약 2,100건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수요자들이 대거 관방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승세가 한풀 꺾인 만큼 기준금리가 내렸어도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한은이 올해 추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값에 대한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하를 하지만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라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효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금융당국은 철저한 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에서 최윤범 현 회장 측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 매수가를 더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보다 6만 원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지키려는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보다 6만 원 더 높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 수량도 전체의 18%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투자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지분 확보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K 영풍연합은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마지막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를 지키고자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건 배임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달 초 진행된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재판 때처럼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남은 지분의 가치가 높아져 오히려 주주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차 라운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패배자인 2대 주주가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2차 라운드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영풍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가도 3만 5천 원까지 올리며 승부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요즘 K방산의 활약이 대단하죠. 얼마 전엔 우리가 만든 T-50 훈련기가 태국 공군에 수출돼 화제를 모았었는데 길이 13m, 폭 9m가 넘는 이 거대한 훈련기는 해외로 어떻게 배송을 할까요? 이건 또 K운송이 다 해냅니다.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입니다.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춰 개조한 T-50TH는 지금까지 14대가 수출됐습니다. It's a continuation that moves towards to achieve our plan to develop our Air Force and be one of the best air forces in ASEAN. 최근 경남 사천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만든 T-50TH가 태국 타클리 공군기지까지 가는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훈련기를 4개로 분해한 뒤 인천까지 육상운송, 항공운송, 이후 하역과 육상운송을 거쳐 현지에 도착한 뒤 완성체로 재조립합니다. 항공기에 항공기를 태우는 특수작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에도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9대를 원주에서 영국까지 옮기는 프로젝트가 펼쳐졌습니다. 안전한 결박을 위한 탄성벨트와 화물 전세기, 무진동 트레일러 등 특수화물에 최적화된 장비가 총출동했습니다. 전투기는 다른 나라의 영공 진입이 쉽지 않아 직접 날아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운송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전투기와 같은 방산물자는 국가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높은 안전성과 보안 유지 등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됩니다. 방산물자는 물론 고대 유적이나 초대형 화물까지 고객이 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배송하는 프로젝트 물류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덩굴이 얼마나 잘 자라나 아십니까? 여름엔 하루에 30cm씩 자라고 1년에 10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올여름엔 유난히 긴 폭염과 잦은 폭우로 더 잘 자랐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무가 광합성을 못하게 막으니 나무들이 말라 죽고 도로 안전 표지판까지 다 가린다는 거죠. 최은영 기자가 덩굴 제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남 홍성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나무가 무성한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 덩굴이 뒤덮였습니다. 이 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덩굴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전체를 다 뒤덮었습니다. 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덩굴이 덮은 무궁화 나무에 꽃은 단 한 송이. 햇빛을 못 봐 고사하고 있습니다. 덩굴들은 전신주도 타고 올라가고 도로로 진출해 표지판도 가렸습니다.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도로변이라든가 주택가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m 이상 자라거든요. 괭이와 낫으로 걷어내니 덩굴 아래는 자라지 못해 죽은 풀들이 더미로 나옵니다. 덩굴은 잘라내기가 무섭게 다시 자라기 때문에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는데 뿌리를 뽑은 자리에 소금을 뿌려 덮습니다. 금년도에는 늦더위가 많이 길어지고 고온 다습한 기온이 많이 이어져가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저희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11만 명 넘게 동원해 덩굴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후온난화로 갈수록 덩굴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 해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가 접전 끝에 캔자스시티의 돌풍을 잠재우고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혈투 속에 벤치 클리어링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의 장면에서 확인하시죠. 이번 주말은 가을을 오롯이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쏟아지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일교차가 유독 클 때 밤사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3도로 출발하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대구가 25도, 부산 26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충청과 남부,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